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20분가량 국민참여 지진 대피 훈련이 있었는데요. 이번 훈련은 민방위의 날 훈련과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됐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지진이라는 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평소에 이 대피로라든가 대피 장소를 파악해 둔다든지 미리미리 대비하는 연습을 해둬야만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덜 당황한다는 거죠. 또 그래야만이 나와 우리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고 보면 최근에도 지난 27일이었죠. 경남 창녕군 인근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있었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이런 대비 훈련에도 충실히 임하고 또 안전대책도 좀 더 확실히 마련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준비한 시간을 만나기 전에 몸풀기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안전 얘기를 한 김에 이 관련한 문제를 준비했거든요. 범국민적으로 이 재해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신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 있습니다. 화재, 구조, 구급, 재난 신고를 할 수 있는 이곳, 이 안전신고센터는 어디일까요? 참고로 오늘 정답은 숫자고요. 이곳에 장난 전화 거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가끔 장난 전화를 해요, 여기다가. 자, 정답과 함께 이곳에 계시는 분들께 도움을 받은 적이 있거나 또 고마운 마음,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혹은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원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현장 지도 점검을 해봤는데 650여 건의 이 방역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해마다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보니 이제 이번에는 예방 차원에서 사전 점검을 좀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지난 4월부터 10월 사이에 전국 가금 농가 그다음에 축산시설 6,791곳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벌였고 그래서 654건을 적발을 해서 개선 중이라고 오늘 이제 밝혔습니다. 네. 적발 사례 가운데 226건은 보완이 이제 이미 끝난 상태고요. 나머지 428건은 재점검을 해서 이제 보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뭐 그 중에는 축산 차량에 차량 무선 그 인식 장치, 그러니까 GPS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네. 뭐 소독 기록이 없는 가금 농가랄지 또 출입 차량을 소독하지 않은 축산 시설, 뭐 이런 그 사례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방역이 미흡한 사례도 한 633건 정도 이렇게 발견이 됐다 그러고요. 이 가운데는 소독제 희석 배율을 지키지 않거나 유효 기간이 지난 소독제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농가 울타리 그물망 같은 방역 시설 운영이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도 적발이 됐다고 하네요. 어쨌든 철새에서 이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올해 이제 겨울 철새 우리나라로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자동차 충전 할인이라든가 또 전기 사용량 적은 가구에 할인을 해주는 여러 가지 한시적인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대거 없애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전기료 특혜 할인 제도 그 규모가 1조 1천억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이제 모두 좀 폐지를 하고 또 전기요금 원가도 공개하는 방안을 정부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거고요. 네. 이번 조치는 역시 뭐 지금 전기료 인상하고 좀 연관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이 지금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 한전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특혜 할인 제도로는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도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할인이라든지 또 에너지 저장 장치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 중, 고교 전통시장 할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질 경우에 글쎄요, 약간 반발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지금 이거 교통 정리를 해낼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한전이 올해 11월 말까지 필수 사용량 공제제도 개선 그리고 주택용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 도입 이런 것들을 포함한 새로운 요금 체계도 내놓는다고 이렇게 지금 오늘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자, 내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에너지 효율이 최고 등급인 가전제품을 사면은 10% 정도 환급을 해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8월 달에 이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다자녀 가구, 이런 곳에 그 전기요금 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제 일단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던 건데, 이거를 연말까지 기한을 늘리고 또 이 적용 대상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이제 변경을 해서 이제 시행에 들어가는 건데요. 지원 품목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온수기, 냉장고 이 7개 가전제품입니다. 이제 이 가운데서 에너지 효율이 최고 등급인 제품을 이제 살 경우에 개인별로 20만 원 이내에서 구매 비용의 10%를 이제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고요. 그런데 이게 그 무한정 또 무한대로 이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 지금 배정된 예산이 240억 원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환급 지원금 총액이 소진될 때까지 일단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혹시 좀 가전제품을 해당 제품을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급 기간은 구매일 기준 이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런데 소비자가 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구매한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거래 명세서, 영수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라인 으뜸 효율 홈페이지로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이것도 예. 좀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급 기간은 구매일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고 이제 신청은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라는 거고요. 제가 네. 내일부터라고 했는데 10월이 하루 더 있었습니다. 아, 예. 11월 제가 1일부터라고 네. 제가 바로 잡습니다. 제가. 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강원도민 운동본부가 금강산 관광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면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금강산 개별 관광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강산 관광 재개 강원도민 운동본부가 이제 결성이 돼 있는데요. 예. 오늘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개별 관광 희망자들을 모아서 이른 시일 안에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2개월 이내에 전국 규모의 관광객을 이제 모집을 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 그리고 이제 북한 당국도 이게 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조처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선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어제 통일부 측이 이 개별 관광은 신변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남북 당국 간의 합의를 통해서 신변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외국인들, 중국인들 비롯해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개별 관광을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이걸 과연 허용을 할 것인지 네.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또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 아니겠습니까? 안전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남북한 간에 뭔가 합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뭐 이미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만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하겠다. 이거 관련해서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우리 정부가 또 그러지 말고 실무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자 실무 협상을 제안을 했는데 예. 이거는 또 북한이 어제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남북한 간에 어찌됐건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게 제기가 되려면 좀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이겠네요. 울산시가 처음으로 중고차 수출 물류단지를 만들기로 했다는데 사실 이 네. 국내 중고차 수출 시장 영역은 뭐 불모지나 다름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부분적으로 지금 뭐 중고차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울산시는 훨씬 대규모 이제 수출을 생각하는 것 같고요. 뭐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완성차 수출에 어떻게 보면 근거지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울산시가 2024년 이전까지 울산항 인근에 중고자동차 수출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타당성 용역을 이제 수행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울산시를 자동차 산업 생산 도시인 동시에 또 중고차 수출 산업으로서도 좀 중요한 그런 지역으로 지금 이제 부각을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신산업의 하나로 지금 보고 중점 좀 육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 지금 국내에서 연간 거래되는 중고차 규모가 한 300만 대 정도 되고요. 네. 이 가운데 수출되고 있는 게 한 35만 대 정도 이렇게 안팎이라고 하는데 울산시가 나서서 이런 물류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수출 규모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예.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이 범구 민족으로 재해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신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 화재, 구조, 구급, 재난 신고할 때 여러분 어디다 하십니까? 그 번호 기억하시는지요? 그 번호를 바로 이제 정답으로 여기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정답 외에 또 이곳에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또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은 경험을 함께 나눠주셔도 좋고요. 그런데 절대로 장난 전화 거시면 안 된다는 것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연이 좀 들어오고 있네요. 항상 퀴즈가 나가면 이 정답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발표를 하고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중간에 한번 또 프로그램 끝날 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일단 주신 문자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12번 쓰시는 분. 집 맞은편이 소방서인데 새벽에도 여러 번 출동하는 거 보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라디오 통해서 감사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8100님. 빨간색 차만 보여도 든든한 소방차. 이 환자 후송과 재난 현장 투입 등등 우리 지역의 영웅들이십니다. 이은영 씨, 예전에 어지럼증이 엄청 심하게 와서 아이들이 신고하고 부른 적 있어요. 남편보다 이 대원들이 먼저 도착해 정말 놀라고 감사했답니다. 남편보다 먼저 올 수 있지요. 남편이 어디서 일하셨는지 몰라도 아주 기동성 있게 달려왔습니다. 3720님, 옛날에 장난전화 한번 해본 기억이 나요. 지금은 절대 하면 안 되죠. 아유, 해보셨군요, 이분은. 1144님, 응급 상황일 때 어머니가 위독하셨을 때 도움 받았어요. 평소에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고요. 모든 대원분들 건강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이 훈훈한 문자가 더 많을 것 같네요. 대원들께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그런 문자들.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대전으로 가볼게요. 방희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네, 지금 대전 날씨는 어떤가요? 네, 현재 기온은 17도로 맑고 따뜻합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볼에 와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요즘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무료 승마 체험으로 공익성을 높인 승마장이 있다면서요? 그걸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대전의 공공승마장입니다. 사실 그동안 승마는 특정 부유층의 전유물 혹은 비용이 많이 드는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예. 바로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이 승마장에서는 어린이 무료 승마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승마를 배우고 평생 취미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승마 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승마 체험을 하시고 먹이 체험하시고 저쪽 큰 말들이 있는 마사를 한번 구경을 할게요. 말 탔을 때 너무 재밌었고요. 당근을 줬을 때 말이 제 손에 침 짜서 신기했어요. 말이 계속 실룩실룩거려. 저기 말은 되게 큰데 사진을 보는 건 되게 작아요. 당근 잘라가지고 먹기 쉽게 잘라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알아서 잘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혓바닥 느낌이 살짝 나긴 했는데 뭐 그렇게 거북하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말이 걸어갈 때 저기 끝부분에서는 좀 빨리 달리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무서웠어요.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부드러웠어요. 아이들에게 참 좋은 경험이네요. 이 승마 배운다는 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무나 접할 수 있는 거 아니었잖아요. 워낙 그렇죠. 비싸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 새롭게 느끼고 뭐 기분 좋게 다가가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체험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승마장 코치나 자원봉사자가 끌어주는 작은 말을 타고 정해진 코스로 돌게 됩니다. 네. 승마 체험을 하고 나서는 가족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미리 손가락 굵기로 잘라서 준비한 당근을 주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강아지와 고양이와 친해지는 확실한 방법. 뭐니 해도 맛있는 간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도 똑같습니다. 말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당근을 주면 말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말이 사는 마국간 투어를 합니다. 네. 아이들은 자신이 탔던 말보다 훨씬 큰 말들을 보면서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친해질 수 있는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당근으로 큰 말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채찍은 전혀 없고 당근만 주니까 이 말들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방혜진 리포터도 직접 타봤습니까? 네, 처음에는 말이 셔틀랜드 포니종으로 몸집이 작고 또 둥글둥글한 귀여운 아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어른인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코치님께서 몸집은 작지만 힘이 세서 괜찮다고 하셔서 승마 체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도 키가 작아서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말 위에서 균형 잡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고요. 예. 따뜻하고 까칠한 털을 직접 만지니까 아하. 말이 제 손길을 허락해준 색다른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특히 제가 직접 말을 타게 되니까 함께 호흡을 맞추는 운동 파트너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친숙한 느낌인데 이 반려동물에 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동물과 함께하는 스포츠라고 하니까 참 좋은데 구체적으로 이 승마 운동의 장점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말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교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거대한 몸집의 말과 한 몸이 돼서 목표하는 움직임을 해내기 위해 말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요. 쉽지만은 않지만 과정을 통해서 정서적 교감 능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말은 볼이나 목덜미를 만져주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말과 스킨십을 하면서 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른 자세로 교정할 수 있고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말 타기 전에 아이들에게 안전교육도 철저히 시키겠죠? 물론입니다. 어린이들은 승마 체험을 하기 전에 안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전문 코치의 지도로 안전조끼와 안전모 착용법을 익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말들의 최대 관심사는 당근인데요. 말들도 사람들이 오면 당근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근을 받아먹기 위해 머리를 우리 밖으로 내밀고 있는데요. 이때 말들을 툭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당근을 줄 때도 다치지 않도록 부모님이 아이의 손을 같이 감싸서 줄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더러 다치는 경우도 있겠어요. 아직까지는 지키지 없다고 못하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체험하려면 뭐 어떻게 신청 방법이 따로 있겠죠? 네. 전화로 예약할 수 있고요. 예. 선착순으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박찬인 코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무료 체험 승마 계속 지속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재활 승마를 하려고 전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재활 승마는 재활 담당 교관이 있고 몸이 부자연스럽거나 불편하면 양옆에서 잡고 하는데 처음에는 말 위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다가 말에 박자를 맞춰서 일어나기도 하고 다리 힘이 많이 길러져요. 그러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땅에서의 보행도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말을 탄다는 거에 대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승마를 한번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말타기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네.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어린이 무료 승마 체험과 재활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실 승마장에 가는 것 자체가 어색할 수 있지만 말에 직접 올라타보고 말이 당근을 받아먹는 순간을 직접 느끼면 금방 가까워질 수 있는데요. 더 이상 소수만을 위한 스포츠가 아니니까요. 부담 없이 무료로 승마 체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대전 유림공원에서는 유성 국화전시회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아직까지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를 제대로 못 보셨다면 이번 주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 소식 방희진이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승마 경험이 있는 분들 덜어 있으실 텐데 그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뭐 이런 것도 문자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딱 한 번 말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마침 그때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저는 그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이번에 울릉도로 가보겠습니다. 김혜진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울릉입니다. 울릉도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울릉도는 현재 기온 18도, 습도는 48%로 늦가을 햇살이 아주 아름답게 비추고 있습니다. 네. 울릉도 해상의 물결은 2m 이내로 낮게 일면서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네, 늦가을 햇살이 아름다운 울릉도에서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그 10월은 경상북도 의회가 정한 독도의 달입니다. 또 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독도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울릉도에서 뗏목을 타고 독도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도전 정신으로 똘똘 뭉친 청년들이었는데요. 당시 뗏목 탐사 대원이었던 울릉 주민 김유길님의 설명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네. 사실 이게 동국대 윤명철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 탐험협회를 창설을 하시면서 많은 태우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울릉도 독도도 환동을 사이클로 하면 뗏목으로 탐사를 해보자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네. 88년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74시간 노를 저어서 독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도동항에서 출항을 해서 장정 5사람이 독도에 접안을 했죠. 그 이후로는 뗏목을 타고 독도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끌려서 간 적은 있지만 자력으로 도시나 노를 이용해서 항해한 뗏목 탐사는 저희들이 유일한 팀입니다. 대단하시네요. 74시간이면 뭐 꼬박 사흘간 뗏목 타고 바다를 건넌 끝에 독도에 도착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당시 뗏목은 지름 60에서 80cm의 삼나무 8그루로 만들어졌는데 길이 5m, 너비 2.5m 정도 크기였습니다. 네. 대원들은 여기에 돛을 달고 식량을 보관할 작은 공간을 만들어 탐험에 나선 건데요. 뗏목 위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교대로 눈을 붙이며 노를 저어간 끝에 독도에 도착해 이 대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태극기를 꽂고 만세를 외친 거였습니다. 아유, 그 순간에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네. 예. 그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넌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위험하기도 네,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이 독도까지 가는 여정이 고됐겠지만 준비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들의 탐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래 한 곡이 탄생하는 이 배경이 됐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김유길 씨의 설명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원래 87년도 7월 달에 1차 탐사를 강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해경에서 반대를 했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출발하면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KBS에서 진기웅 PD님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대신에 그걸 카메라에 좀 담자. 네. 좋다. 우리도 이제 자금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88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강행을 하게 되는데 홀로 아리랑 노래 아시죠? 당연히 알고 있죠. 그 작곡가가 한돌 씨인데 예. 한돌 씨가 우리 뗏목 탐사에 같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나무 하는 것부터 이제 한돌 씨가 다 지켜봤거든요. 거기서 나온 노래가 홀로 아리랑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네요. 요즘 또 많이 불려지는 노래인데 그 탄생 배경이 바로 이거였군요. 홀로 아리랑이.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작곡가 한돌 씨가 울릉도를 여행하던 중 이 뗏목 탐사에 나서는 대원들을 우연히 만나서 탐험에 동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후 독도 서사시를 소재로 한 홀로 아리랑이란 곡이 나왔습니다. 그 또 앞서 KBS도 탐험 과정을 당시에 취재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관련 내용은 1989년 1월 1일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 독도의 옛 이름인
가산도란 제목으로 방영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시 보기로 한번 좀 찾아서 보고 싶은데 그 당시 대원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일단 그 5명 중에 안타깝게도 장철수 대원과 이덕영 대원 두 사람은 고인이 됐습니다. 네. 이들은 이후에 고대 바레인들의 해상 항로를 찾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또 한 번 뗏목 탐사에 나섰다가 폭풍우를 만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들은 생전에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며 독도의 나무 심기와 독도 사진 전시회 등 여러 활동을 했는데요. 네. 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아유, 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이분들의 노력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엔 이 뗏목 탐사나 현재 학술 탐사 등 기타 특수 목적으로만 독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2005년 민간인의 독도 입도가 허용된 이후 지금은 울릉에서 출항하는 쾌속 여객선이 여러 편이 있고 또 편도로 예. 2시간 정도면 독도에 도착합니다. 이 독도에 가는 수단은 달라도 독도에 다녀온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모두 같을 텐데요. 네. 저동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관광객들을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 당감동에서 온 김정선입니다. 독도 처음에 발을 딱 내디디니까 공기가 너무 맑고 물도 너무 깨끗하고 청정 지역이고 그 독도 경비대라고 해야 되나? 그 너무 이제 친절하게 안내도 잘 해주시고 우리 올 때 이제 거수 경례를 하시는데 감동이 벅차가지고 네, 눈물도 날 정도로 좋았습니다. 대구 봉덕동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봄 날씨고 파도가 안 쳐가지고 좋았습니다. 지금도 인터뷰하니까 가슴이 뭉클한데 애국심도 생기고 첫발 디디니까 하여튼 가슴이 뭉클합니다. 다들 버킷리스트 있듯이 독도는 한 번씩 꼭 와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감명깊게 갔다 왔습니다. 추천합니다. 독도 경비대 화이팅,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인터뷰 하신 분은 막 목이 메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예. 울컥하셨거든요. 네. 이 올 들어 이 10월 말까지 이렇게 독도를 다녀간 사람은 24만 명 정도입니다. 네. 독도를 향하는 백길은 11월 중순까지 열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10월 독도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울릉도 독도 뗏목 탐사 대원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기리면 좋겠습니다. 울릉에서 김혜진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문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퀴즈 여러분과 함께 풀고 있어요. 불이 났거나 구조, 구급, 재난 신고할 때 여러분 몇 번, 다이얼 몇 번 돌리세요? 예, 3자리인데 오늘 정답은 숫자입니다. 정답 많이들 맞춰주고 계신데요. 사연 중심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16님, 4년 전 친정엄마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전화 왔을 때 이 구급 차량이 먼저 와서 도움 잘 받았다고요. 또 도로에 구급차 지나갈 때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급한 환자가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협조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네요. 그래도 요즘은 많이들 협조해 주고 계시죠. 5252님, 아들 며느리가 소방관입니다. 대한민국 소방관 화이팅 하셨는데 며느님까지 소방관이세요? 예, 대단하네요. 0523님, 첫 아이 뱃속에 있을 때 양수가 터져 당황하고 눈물만 나고 정신없는데 이곳에 전화해서 구급대원들 오는 동안 전화를 마음도 편안하게 해줘서 무사히 순산할 수 있었다고요. 평생 잊지 못한다고 감사하다는 문자 보내오셨네요. 6471님, 화재 진압 현장에서 소방관들 불길로 뛰어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이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더군요. 열정에 맞는 처우 개선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고 4461님, 배 낚시 갔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이곳에 전화를 해서 병원까지 아주 무사히 가셨다고요. 그래서 아무 일 없으셨다고 감사하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0660님, 이번에 아들이 소방공무원 합격했어요. 소방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 사랑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7701님, 몇 년 전 집에 이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났는데 이곳에 연락하려고 하는데 손이 떨리고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일찍 불을 끌 수 있었다고요. 항상 위험한 곳에서 고생하시는데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몇 분 소개를 해드렸는데 1916님, 5252, 6471, 4461 그리고 0660님
이렇게 5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먼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으로 여러분 정답과 함께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시 35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최영우 씨 전해주세요. 네, KBS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 추위가 있었는데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현재는 평년 기온보다도 더 높게 기온이 올라 있습니다. 서울은 17.7도까지 올라 있는 상태고 예상 낮 기온 18도 가까이 올랐고요. 또 그 밖에 세종, 광주, 대구 19도, 강릉, 부산, 제주 20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1도로 이제 아침과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낮 기온부터 평년보다 높은 기온 속에 추위가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상 5도로 출발해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도 약 5도가량이나 기온이 내려앉았고 평년보다도 기온이 낮았습니다. 일부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진 곳도 있었고 강원 산지에는 어젯밤을 기해서 한파특보도 내려졌는데요.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특보라는 비어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 상황도 어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모두 공기를 맑게 해줘서 지금은 좋음에서 보통 사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무난하게 보통 예보 나와 있고요. 하늘도 모레까지 맑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라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건강관리 신경을 쓰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또 모레 아침 기온, 낮 기온도 이틀간 계속해서 평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7도입니다. KBS 날씨 정보였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정보는 KBS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위로만 2건의 사고가 있습니다. 의정부 방면이고요. 이화교 부근 1차로에 추돌사고가 났고 이 여파로 장안교부터 정체입니다. 이후 상계교 1차로에서도 발생한 사고 때문에 마들 지하차도부터 상계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서해대교 1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났는데요. 이 영향으로 송악 나들목부터 서해대교까지 3km 답답하고요. 계속해서 서평택과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 밀리고 있고 또 매송에서 용담터널, 금천을 앞두고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쪽 안진터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가 1시간째 수습이 계속되면서 북진천 나들목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비정규직이 1년 전보다 86만 7천 명이 늘어났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대해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런 해석에 대해 상당히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사법개혁 정치개혁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당시에 여야 사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까지는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기로 한 데 대해 직권남용 책임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을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이 점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영남일보 노인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최근에 이 대구 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이어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대구 지역 기초의회 의원의 탈선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구 서구의회 한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은 공무원에게 호통치는 모습을 SNS에 올리는 갑질로 비난을 받더니 민간 업체를 동원해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무상기부 형식으로 1,000만 원이 넘는 환기창을 설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에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남구의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의 조례안을 베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네. 여당과 야당 의원 사이 조례안 가로채기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대구 동구의회는 공석인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자리 싸움이 벌어져 의장 불신임이 결의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 많군요. 근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이게 일어난 것들이라면서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 7월에는 달서 구의회 A 구의원이 같은 당 소속 수성 구의회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베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네. A 의원은 동의를 받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은 달 12일에는 달서 구의회 B 의원이 간담회 식당 장소 선정 문제로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하다가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고 네. 동구의회는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조례안이 구청장의 재신임 요구 이후에는 부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통과될 당시 조례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거나 이후 같은 당 소속 구청장의 눈치를 봐서 무려 8명의 의원이 찬성해서 반대로 돌아선 상황이어서 어느 쪽이든 부실한 의정활동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지난 5월에는 성매매 여성을 비하한 중구의회 시의원이 30일 출석 정지와 경고의 징계를 받기도 했는데요. 해당 의원은 구정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료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일로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네요. 갑질에 막말에 조례안 베끼기 또 비하 발언 여러 가지 정말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을 해왔는데 이런 와중에 또 대구 지역의 6개 구군 의회가 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진행 중이어서 이 기초의회에 대한 비난이 더 거세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에는 8개 기초의회가 있는데요. 이 중에 남구와 동구의회를 제외한 6개 기초의회가 국외 출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구의회마다 일정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지난 28일 출발하기 시작해서 11월 18일이면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떠나는 경우는 4박 6일, 길게 떠나는 경우는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국외 출장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들의 출장에 비판 어린 시선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또 일정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네, 의원 출장 경비만 6개 구군의회를 합쳐서 1억 6,244만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문제는 6개 구군의회 출장 계획서에 적힌 일정이 국외 출장에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계획에는 방문, 시찰, 비교 등으로 표현했지만 일반 관광객이 방문하는 코스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일정이 적지 않고 관계자 간담회 등을 전혀 갖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기초의원 국외 출장에 공무원이 동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수행 등을 목적으로, 집행부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 차원에서 동행하는데요. 이번 6개 구군의회 국외 출장에는 총 30명 가까운 공무원들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단순 관광, 여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게 되는데 어쨌든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그 8대 기초의회가 지난 7대보다 더 비난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예년과 달리 적어도 대구 지역 기초의회는 외형적 균형을 갖췄습니다. 네. 4년 전 전체 116명 중 87명이던 자유한국당 소속 기초의원은 이번에는 62명으로 줄어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6명에서 5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75%가량 차지했던 자유한국당이 53%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3%에서 43%로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네. 여기 8개 구군의 기초단체장은 7곳이 자유한국당, 나머지 한 곳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이 당선돼 의회가 견제와 균형이 가능할 정도의 외형을 갖췄기 때문에 이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네. 실망감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럴만 하겠네요. 일각에서는 기초의회 필요 없다, 이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부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전문가들은 무용론에 앞서 시민이 먼저 법과 제도적 장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에 기초의회를 두게 되어 있고 중앙정치와 달리 풀뿌리 민주주의, 생활정치를 위해서는 주민소환제 등 기존의 제도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가 기초의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네.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생활 정치처럼 기초의회의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점검을 하나하나 해가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자,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한다. 영남일보 노인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매주 수요일에는 맛있는 음식과 좋은 식재료를 찾아서 전국 구석구석 순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찬바람 부는 때 딱 어울리는 주제 오늘 정해오셨어요. 순두부찌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뭐 요즘은 순두부가 딱히 계절 음식은 아닌데 이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순두부는 항상 겨울철 별미로 이렇게 즐기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정에서도 심지어 손쉽게 만들어 먹는. 맞아요. 어릴 때 저도 많이 먹고 컸어요. 직접 만들어 드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요즘은 가정에서 이렇게 두부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리고 또 뭐 거의 뭐 사시사철 언제나 먹을 수 있긴 한데, 예. 그래도 이렇게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네. 아무래도 요즘 계절에 딱 맞는 음식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오늘은 순두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주재료라고 할 수 있는 순두부. 네. 이거 번번이 화면으로 보고 알면서도 이게 말로는 잘 안 되거든요. 네. 순두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리 좀 이제 해주세요. 두부가 되기 직전이 순두부 상태인데, 네. 보통 처음에 이제 콩을 불려서 이 콩을 갈아서 네. 콩을 간 다음에 이제 콩을 갈고 나면 이제 찌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찌꺼기와 콩즙을 분리해 주는 콩물을. 배보자기에 이렇게 쫙 배보자기에. 짜서. 예. 예. 그래서 이제 배보자기 쪽에 남는 찌꺼기는 이제 우리가 콩비지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빠지는 건 두유죠. 두유. 예. 그리고 이 두유를 이제 끓이고 네. 끓인 다음에 이제 그 간수. 네. 우리 보통 소금 천일염 같은 게 간수 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염화 마그네슘, 염화 칼슘이 나온 그 물 간수를 부어주면 이렇게 두유에 녹아 있던 그 수용성 단백질이 간수 때문에 굳어지거든요. 몽글몽글해지잖아요. 네, 덩어리가 덩어리고. 지는데 요게 바로 요 상태가 순두부입니다. 네. 요 순두부 상태에서 이제 또 틀에 넣어가지고 물을 빼내면 이제 네모난 틀에 넣고 하면 이제 두부가 되는 거고. 네. 예. 저기 몽글몽글 덩어리 만들어질 전전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 과정이 저도 이렇게 늘 두부 만드는 곳에 가서 볼 때마다 신기하고, 그래서 두부 만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수를 넣고 한번 저어준 다음에 기다리거든요. 네. 그 기다릴 때 몽글몽글해지는 그 과정을 두부가 온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두부가 온다. 네. 표현 좋네요. 네. 모양도 다 제각각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순두부가 원래 찌개용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뭐 언제부터 이렇게 찌개로 활용하게 된 건지? 순두부가 이제 찌개 자체로 즐기기보다는 순두부는 순두부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두부가 맛이 조금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또 찌개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이러다 보니까 순두부찌개가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1950년대부터 외식 메뉴로 백반집에 가면 늘 뭐 비지찌개 혹은 순두부찌개 이게 네. 항상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즐기셨고, 이게 지역적으로도 보면 순두부가 좀 지역적으로 특별한 순두부들이 좀 있죠. 우선 두부가 제일 유명한 곳이 강릉 초당이니까. 네. 초당 순두부가 가장 뭐 맛이 있고, 초당 순두부는 특히나 이렇게 이제 간수를 쓰지 않고 바닷물로 천천히 굳히다 보니까 두부의 그 진하고 고소한 맛이 잘 살아 있고 단맛이 아주 잘 살아 있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뭐 특별한 양념보다는 오히려 소금만 조금 쳐가지고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강화도 쪽에는 이제 요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강화도의 추젓, 가을
젓갈. 말씀하셨잖아요. 예, 새우젓. 주젓. 예. 예, 새우젓이 많이 나는데 이 1년 정도 묵힌 새우젓을 이렇게 순두부에 넣어가지고 끓여내면 굉장히 개운하죠. 너무 개운하고 또 감칠맛도 감칠맛도 풍부해지고. 나고.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건 너무 지금 꼭 한번 저도 만들어 보고 싶은 건데 네. 그 신문에서 제가 70년대 신문에서 본 건데 이 황해도식 김치 순두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황해도식 김치 저는 이제 순두부에다가 이렇게 김치 이렇게 신김치 좀 썰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끓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전혀 뜻밖이었던 게 그 우리가 콩을 갈아 가지고 콩즙에서 이제 그 콩비지와 두유를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두유를 끓여 가지고 이렇게 간수를 쳐서 몽글몽글해지게 하는데 두유 자체를 그냥 끓이는 겁니다. 간수 없이. 네, 간수 없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 신김치를 네. 총총총 썰어 가지고 예. 이렇게 물기만 짜내고 네. 요 신김치를 넣어주는 거죠. 두유에다가. 그러면 이 신김치가 약간의 간수 역할, 나트륨이 있다 보니까 간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유에 세상에. 있던 그 단백질이 김치 주변으로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달라붙는데요. 굉장히 귀여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는 네. 이게 너무 귀엽고 이 네. 음식은 제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 저라도 혼자서라도 한번 만들어서 이거 아직 안 해보신 예, 거예요? 아직 안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요건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그런 음식. 참 이쁠 것 같아요. 이게 황해도의 김치 순두부. 예, 김치 순두부. 당장 오늘 저녁 메뉴를 좀 해보자 하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자, 이 순두부찌개 간 조절 앞서 이제 새우젓 얘기도 하셨고 이제 간장, 소금. 그런데 초보들은 이제 이걸로 뭐 이제 이 중에 뭘로 간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간 조절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 이제 정말 맛있는 순두부 자체가 맛있을 때는 예. 오히려 간장도 고추장스럽고 그냥 소금만 넣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냥 그 순두부는 그냥 끓이셔가지고 네. 정말 그 새우젓 맛있는 거 이렇게 조금 넣어서 드시면 이게 뭐 간식으로 밥 반찬으로도 이렇게 드실 수 있고 예. 어지간한 찌개보다 훨씬 더 감칠맛이 이제 좀 뛰어나죠. 그렇군요. 뛰어난데 간장은 권하지 않으시네요. 간장 양념 같은 경우에도 예. 그 오히려 그 간장과 뭐 쪽파 같은 거 이렇게 썰어가지고 깨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건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두부가 조금 맛이 좀 덜하다 싶을 때는 오히려 양념 맛으로 양념장을 먹어라. 곁들여서 드시는 게 순두부 좋지 자체가 맛있으면은 그 네. 맛을 그냥 살리는 게 좋다. 두부 자체의 맛을 즐기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순두부찌개 먹다 보면은 그 달걀 노른자 예. 이게 이제 어떨 때는 매운맛을 좀 중화시켜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본연의 맛을 좀 잃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터지면 국물이 약간 좀 텁텁해지기도 텁텁해요. 하고. 예. 뭘 먹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이렇게 달걀이 이렇게 라면 끓일 때도 넣고 뭐 간짜장에서도 올라가기도 비빔밥에도 하고 들어가고, 올라가고 계란 뭐 프라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갈비탕에도 항상 이렇게 그 계란 풀어서 넣으시기도 하고. 지단도 넣고. 예, 서울 시내에 또 굉장히 오래된 음식점에 갈비탕 가면 그 삶은 계란이 그대로 맞아요. 들어가 있습니다. 갈비탕에요? 예, 냉면이 예. 아니라 예, 갈비탕에. 갈비탕에 삶은 달걀 하나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게 보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예. 그 달걀이 귀할 때 모든 음식에 거의 이제 달걀을 넣어주면 단백질 보충하라고. 단백질 보충도 되고 이게 네. 이제 음식을 제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표내기 위해서 그래서 경쟁적으로 이제 달걀을 쓰기 시작한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달걀이 워낙 싸다 보니까 뭐 이제 이게 정착이 돼 버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순두부 자체가 맛있으면 굳이 필요 없을 예, 게 저는 달걀인 반대입니다.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쉬운 요리 같지만 이 순두부 자체에 또 수분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요리할 때 이제 뚝배기에 국물이 넘치기도 쉽고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네. 어려운 게 순두부 끓일 때 알아두면 좋을 점 짚어주세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기대하시는 것과는 달리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은 대부분이 이렇게 그 식품 대기업에서 나온 이렇게 포장된 순두부들이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다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한도 제법 예, 좀 제법 길고. 되고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두부들은 살균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통기한이 길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부가 가진 고유한 풍미가 많이 좀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 근처나 혹은 근처에 재래시장에 가시면
꼭 두부를 만드는 집들이 한두 집씩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부의 원칙은 이겁니다. 그날 만든 건 그날 먹어야 되거든요. 원칙을 알아둬야 돼요. 네, 그래서 순두부를 끓이는 비법보다도 네. 오히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두부를 만드는 곳, 맛있는 두부를 찾으시는 노력을 먼저 그게 해보시는 더 중요하겠군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요리의 맛을 내는 건 신선한 맞습니다. 재료입니다. 예, 예. 네. 자, 오늘 순두부찌개에 대한 얘기 아주 맛있게 들었습니다. 네. 저녁 메뉴도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상현 맛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뿐 아니라 이 저녁 메뉴로 순두부 결정하신 분들이 참 많네요. 문자로 많이 들어오셨고 3660님 들깨가루 좀 넣으라고 하셨고 또 김균여 씨 날 콩가루를 조금 넣어서 끓여 먹으면 아주 좋다고요. 예, 여러 가지 또 이 조리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요 119입니다. 이 화재, 구조, 구급, 재난 상황일 때 여러분 어디로 신고하는지 안전신고센터 번호가 119. 대부분 정답 맞춰주셨어요. 2919님 남편 고열로 119에 실려 응급실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소방관님들 로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하셨고 5698님 늘 목숨 걸고 수고하시는 대원분들 덕에 우리 든든하다고요. 1118님 예전에 교통사고 당한 적 있는데 지금 살아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는 게 다 그분들 덕인 것 같습니다 하셨고 7969님은 58년 살면서 처음으로 이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항암 치료 도중 갑자기 쇼크로 실려간 기억에 다시금 감사의 생각이 나신다고요. 자, 문자들 보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8100-1144-3720-1966-1916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다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행복한 오후 되세요. 이규현이었습니다. 오늘의 일기 학교에서